철학은 언어를 무기로 인류의 지성에 걸린 주문과 싸우는 전투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 기원전 6세기. 출처. 도덕경. 연도. 기원전 6세기경. 분야. 윤리학. 노자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알려진 것들조차 대부분 신화적인 이야기들 뿐이다. 심지어 그가 몇몇 무명 철학자들의 언행을 합쳐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덕경의 저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도덕경에서 도는 우주에 내재된 영적인 본질의 핵심을 뜻하는데 이 역시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정의는 아니지만 애초에 도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해석의 문제라고도 보기 어렵다.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힘의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진정한 본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특징은 도교의 신비로운 느낌을 부여했다. 이는 도교가 불교와 더불어 비슷한 시대에 서양에서 일어났던 지적 흐름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적 분석과 합리적 이론을 추구하면서 자연 철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안 동양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과 겸양,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도덕경에 담긴 윤리학 또한 전통적인 서약 철학 서작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면 스토아 철학의 접근법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장의 인용문은 이러한 차이를 명백히 드러낸다. 이 격언은 합리적인 길이나 규칙보다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큰 목적을 쫓는답시고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도는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의 의미와 결과를 지니고 있다. 무턱대고 성큼성큼 걷기만 한다면 멀리 있는 목표에 집중하려고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무시한다면 도중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될지 모른다. 세상이 꺼지지 않는 화염에 휩싸여 있다면 웃음과 기쁨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고타마 시타르타. 기원전 563에서 483. 출처 법구경. 연도 기원전 6세기경. 분야 윤리학.
법구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다. 시타르타는 기원전 6세기경 네팔의 왕자로 태어났으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왕족의 특권을 포기한 인물이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부처라는 칭호를 얻고 오늘날 불교의 교리를 세웠다. 불교는 감각적인 방종과 엄격한 자기 부인 사이의 중도를 표방한다. 양극단을 피하는 동시에 견해와 사유, 말, 행동, 생활, 노력, 책임, 정신 통일을 바르게 가다듬는 규칙인 팔정도를 따르면 영적인 평화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수행자는 팔정도를 수행하는 동안 수천 번의 환생이 수반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와 그 결과로 얻어지는 해방에 대해 배우고 깨달음에 조금씩 가까워진다. 불교의 중심 교리인 공은 만물의 실체가 허상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과 더불어 기쁨, 고통, 탐욕, 상실감 등으로 구성된 개인의 자아에 매달려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고 개선하며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사실 모순되고 덧없는 인상, 넋두리, 욕망, 그리고 문제와 고통의 원인에 불과한 온갖 허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세상이 고통과 좌절된 욕망이라는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통제하려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짐승을 놓아주는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무 기원전 544에서 496 출처 손자병법 연도 기원전 5세기경 분야 정치 철학 손자라는 이름만으로도 잘 알려진 손무는 공자, 노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중국의 철학자다. 그가 집필한 손자병법은 군사전략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비즈니스와 경영 분야에서도 두루 활용되고 있다. 손자의 철학은 유교, 도교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근본적인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도교의 핵심 교리는 도와 조화를 이루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세속적인 갈등이나 야망은 최대한 피해야 할 대상이다. 반면 손자는 최고의 승리는 싸움 없이 없는 승리라고 강조하면서도 갈등 자체를 피하기보단 갈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더 집중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손자병법은 통치자에게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더 가까운 책이다. 하지만 손자병법과 도교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투에는 최적의 타이밍이 있고 적을 상대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 있으며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에 유연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 도교의 원리가 군사적으로 응용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동양 무술에는 이러한 철학이 깔려 있다. 동양 무술은 상대의 강점을 역이용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상대가 더 크고 강할 수도 있지만 대신 당신은 더 빠르고 영리할 수 있다.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열쇠는 힘이 아니라 적과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포함한 지식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헤라클레이토스. 기원전 540에서 470. 출처 히폴리토스의 전이담 반박론. 연도 기원전 5세기경. 분야 형이상학.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그의 인생만큼이나 모호하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며 대부분 제3자의 기록을 통해 단편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수수께끼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소크라테스 이전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도 비교적 초창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는 주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발언은 아마도 그의 또 다른 명언인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에 담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강물과 사람은 매 순간 저마다의 변화를 겪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문제를 통해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다. 이 주제를 다룬 오래된 예시로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난제가 있다. 배는 세월이 흐르면서 낡기 마련이고 차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배의 모든 부품이 다른 것으로 교체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배가 맨 처음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대 과학에서는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몸을 구성하던 기존의 세포들이
모두 소멸하고 그 자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그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 또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끝없이 변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한순간도 같은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로 교체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맨 처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인가? 모든 질문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프로타고라스, 기원전 5세기경. 출처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연도 기원전 5세기경. 분야 인식론. 앞장의 인용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한된 경험과 개인적인 가치, 신념 등으로 점철된 부분적 견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관점으로 담을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이자 고대 그리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개인 가정교사였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철학과 윤리학, 대중연설, 논리, 토론 등을 가르쳤다. 하지만 프로타고라스는 단순한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동등하게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논쟁을 만들기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은 모든 질문에 양면이 존재한다는 문장보다 훨씬 급진적이었다. 그는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라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의 입장에서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며 사실이나 논리가 아니라 개인이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였다. 모든 소피스트가 회의론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프로타고라스를 통해 소피스트의 철학적 입장이 교육자라는 역할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아테네의 부유층에 고용되어 어떻게 하면 연설을 통해 여론을 흔들 수 있는지, 어떻게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만약 진실이 토론에 방해가 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 기원전 551에서 479. 출처. 논어. 연도. 기원전 470. 분야. 윤리학. 유교는 거의 2500년 동안 중국 황실의 지배 철학이었다. 공자는 철학자이자 교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인물로 그의 가르침은 개인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 모두에서 질서와 전통, 도덕적 청렴을 강조했다. 그의 윤리 철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먼저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걱정하는 자비심을 뜻하고, 의는 늘 진실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도덕적 의리 혹은 정의를 뜻했다. 예는 법을 준수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등 부모와 국가, 하늘의 권위에 도리를 다하는 태도를 말했다. 앞장의 인용문은 기본적으로 인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의와 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찌 보면 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옳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스스로 받고 싶은 대접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실제로 여러 종교 및 윤리 전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만약 마약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부터 마약 공급을 요청받는다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공자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를 강조한 인물이었다. 옳은 일은 종종 엄격한 계산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선택했을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중독은 도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에 도덕적인 중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든다. 디오게네스. 기원전 400에서 325. 출처. 요하네스 스토바이오스의 작품집. 연도. 기원전 4세기경. 분야. 윤리학. 플라톤과 동시대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인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예의만 차리는 사회의 덫을 피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 교양인과는 거리가 먼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그리스어로 개를 뜻하는 단어인 키니코스는 아마도 그들의 교양 없는 태도를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 같지만 이 학파의 구성원들은 그 조롱을 명예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개는 거짓된 겸손도 수치심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먹고 배설하고 교미하지만 동시에 매우 다정하고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디오게네스 본인은 토기로 된 항아리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최소한의 소유물만 가지고 생활을 영위했다. 재산이라고는 허리춤에 두른 옷과 나무로 만든 소박한 그릇 하나뿐이었다. 한 일화에 따르면 그는 어떤 소년이 양손을 사용해서 물을 떠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릇마저 버렸다고 한다. 그의 삶은 단순함과 정직함의 미덕, 그리고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가르침은 의미 없는 사치품과 오락거리에 둘러싸인 채 지위에 대한 불안과 온라인 인격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 기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디오게네스라면 대부분이 공허하고 천박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거부할 것이다.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그것이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가? 관습적 통념에 따르면 달콤한 것은 달콤하고 씁쓸한 것은 씁쓸하고 뜨거운 것은 뜨겁고 차가운 것은 차갑고 다채로운 것은 다채롭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원자와 허공의 집합에 불과하다.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460에서 370 출처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수학자에 대해서 연도 기원전 4세기경 분야 형이상학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그리스 철학자였다. 그는 원자론의 발전에 기여한 최초의 인물로 추앙받지만 사실 이 견해는 스승인 레우키포스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전의 학자들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 요소가 흙과 물, 불, 공기 중에서 어떤 것일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진짜 궁극적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리적 실체이고 그 사이에는 오직 빈 공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과학이 데모크리토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활발히 논쟁 중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에게 물려받은 가장 흥미로운 유산은 우주에 대한 철학적 그림일지도 모른다. 물질계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며 수학과 논리를 통해 측정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다. 반면 맛과 소리, 색을 포함한 감각적 경험은 주관적이며 덧없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와 멀리 떨어진 존재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것이 결국 물질적인 특성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진정한 물질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훗날 갈릴레오나 데카르트, 로크와 같은 후기 사상가들에게 전해져 지식이란 인권의 직관이나 종교적 독단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조사되고 시험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현대적 과학 연구 방법론의 토대가 되었다. 문제는 데모크리토스의 견해가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식의 문제를 포함하여 심리 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제에 대한 데모크리토스의 협소한 관점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배틀 앞에서 보낼 시간을 철학에 바친 것이 잘못된 결정으로 보이는가? 히파르키아 기원전 300년경 출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연도 기원전 4세기경 분야 여성주의 철학 트라키아에서 태어난 히파르키아는 훗날 아테네로 이주했고 그것에서 철학자 크라테스를 만나 결혼했다. 이 철학자 부부의 사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키니코스 학파였던 히파르키아와 크라테스는 문헌으로 된 결과물을 남기기보다 실용적인 조언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삶과 생각은 대부분 직접 남긴 것이 아니라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 나온 것이다. 키니코스 철학을 추구했던 히파르키아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예외적인 학자였다. 일단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이 철학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키니코스 철학은 당시 교양 없고 충격적인 분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관습에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이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쫓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다.
앞장의 인용문은 그녀가 악명 높은 무신론자인 키레네의 테오드로스와 벌인 토론에서 나온 것이다. 테오도로스는 그녀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배틀을 내다버린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저변에는 그녀가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가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길 바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히파르키아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성에게 부과되던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간단히 인정했다. 인용문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당신은 내가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녀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의 의무를 끄집어내는 대신 자신의 철학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해보라고 상대를 도발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기원전 469에서 399 출처 플라톤의 변명 연도 기원전 399 분야 윤리학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주 귀찮은 사람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토론할 사람을 찾아 아테네를 떠도는 것이었다. 그는 델피의 신전에서 모든 아테네인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았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 신탁을 진실로 인정했다. 그 후로 그는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가르침을 달라는 핑계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히 수사적인 속임수이자 토론 상대방을 방심시키려는 전략이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쓰고 민중재판관 앞에 서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과 함께 추방 혹은 사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어디로 가든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고 결국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테니 추방 또한 결국에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멈췄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고 삶의 근본적인 의문들을 탐구하고 그 답이 이끄는 곳으로 향하지 못한다면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에게 그런 삶은 가치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딜 가든 공경에 빠질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대중적 논쟁이나 권력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사유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이 또한 타협에 불과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플라톤. 기원전 427에서 347. 출처 고르기아스. 연도 기원전 380. 분야 윤리학. 어쩌면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상황을 바랄 것이다. 어째서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더 나은가? 어째서 고문을 당하거나 거짓말에 속거나 소중한 물건을 빼앗기는 것이 이 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은가? 플라톤은 집의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덕의 의미를 정의하는 현실 세계의 팽배한 도덕관념인 힘이 곧 권리다라는 관점을 비판했다. 이런 세상에서는 강자가 당연하다는 듯 약자를 희생시키고 오직 바보만이 선을 위해 고통받기를 선택한다. 아테네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추종자였다. 소크라테스가 권력 남용에 희생된 뒤 플라톤은 모든 변덕과 욕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비도덕적 폭군이 실제로는 그의 소나기에서 고통받는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빈곤하다고 주장했다. 폭군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며 불행한 삶을 산다. 그러나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간은 어떤 일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종교적 신념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누군가를 고문하거나 죄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상대방이 선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의 영혼을 상처 입힐 수 없다. 하지만 부도덕한 폭군의 영혼은 무질서한 욕망의 전쟁 속으로 병들어간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폭군의 삶은 비참하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에서 322 출처 정치학 연도 기원전 355 분야 정치 철학 부패와 스캔들 논쟁에 지친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에는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필수적인 활동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정치적이라는 말은 원래 폴리스와 관련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폴리스란 일종의 독립 도시국가를 말한다. 사실 도시국가라는 말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시 폴리스의 상당수는 요즘 관점에서 생각하는 도시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일단 대부분의 폴리스는 규모가 작았다. 아테네나 스파르타, 코린토스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폴리스의 평균 인구는 대략 1만 명 전후였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폴리스의 규모가 약 5천 가구 정도라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마저도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도시 국가의 모든 시민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 국가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가 국가의 일부인 동시에 운영 주체라고 생각한다. 국가란 세금을 징수하고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종의 독립기관이다. 반면 폴리스에 살던 일반적인 시민들은 단순히 투표를 하거나 배심원석에 앉는 등 정치적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축제와 종교 의례에 참여하고 공공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극을 공연하고 필요에 따라 전쟁에 나서는 등의 문화적, 공동체적 의무를 동시에 지녔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앞장의 인용문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취와 상호 행복이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철학은 언어를 무기로 인류의 지성에 걸린 주문과 싸우는 전투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 기원전 6세기. 출처, 도덕경. 연도, 기원전 6세기경. 분야, 윤리학.
노자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알려진 것들조차 대부분 신화적인 이야기들 뿐이다. 심지어 그가 몇몇 무명 철학자들의 언행을 합쳐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덕경의 저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도덕경에서 도는 우주에 내재된 영적인 본질의 핵심을 뜻하는데 이 역시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정의는 아니지만 애초에 도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해석의 문제라고도 보기 어렵다.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힘의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진정한 본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특징은 도교의 신비로운 느낌을 부여했다. 이는 도교가 불교와 더불어 비슷한 시대에 서양에서 일어났던 지적 흐름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적 분석과 합리적 이론을 추구하면서 자연 철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안 동양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과 겸양,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도덕경에 담긴 윤리학 또한 전통적인 서약 철학 서작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면 스토아 철학의 접근법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장의 인용문은 이러한 차이를 명백히 드러낸다. 이 격언은 합리적인 길이나 규칙보다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큰 목적을 쫓는답시고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도는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의 의미와 결과를 지니고 있다. 무턱대고 성큼성큼 걷기만 한다면 멀리 있는 목표에 집중하려고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무시한다면 도중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될지 모른다. 세상이 꺼지지 않는 화염에 휩싸여 있다면 웃음과 기쁨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고타마 시타르타 기원전 563에서 483 출처 법구경 연도 기원전 6세기경 분야 윤리학 법구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다. 시타르타는 기원전 6세기경 네팔의 왕자로 태어났으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왕족의 특권을 포기한 인물이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부처라는 칭호를 얻고 오늘날 불교의 교리를 세웠다. 불교는 감각적인 방종과 엄격한 자기 부인 사이의 중도를 표방한다. 양극단을 피하는 동시에
견해와 사유, 말, 행동, 생활, 노력, 책임, 정신 통일을 바르게 가다듬는 규칙인 팔정도를 따르면 영적인 평화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수행자는 팔정도를 수행하는 동안 수천 번의 환생이 수반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와 그 결과로 얻어지는 해방에 대해 배우고 깨달음에 조금씩 가까워진다. 불교의 중심 교리인 공은 만물의 실체가 허상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과 더불어 기쁨, 고통, 탐욕, 상실감 등으로 구성된 개인의 자아에 매달려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고 개선하며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사실 모순되고 덧없는 인상, 넋두리, 욕망, 그리고 문제와 고통의 원인에 불과한 온갖 허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세상이 고통과 좌절된 욕망이라는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통제하려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짐승을 놓아주는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목 기원전 544에서 496 출처 손자병법 연도 기원전 5세기경 분야 정치 철학 손자라는 이름만으로도 잘 알려진 손무는 공자, 노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중국의 철학자다. 그가 집필한 손자병법은 군사전략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비즈니스와 경영 분야에서도 두루 활용되고 있다. 손자의 철학은 유교, 도교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근본적인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도교의 핵심 교리는 도와 조화를 이루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세속적인 갈등이나 야망은 최대한 피해야 할 대상이다. 반면 손자는 최고의 승리는 싸움 없이 없는 승리라고 강조하면서도 갈등 자체를 피하기보단 갈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더 집중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손자병법은 통치자에게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더 가까운 책이다. 하지만 손자병법과 도교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투에는 최적의 타이밍이 있고 적을 상대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 있으며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에 유연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 도교의 원리가 군사적으로 응용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동양 무술에는 이러한 철학이 깔려 있다. 동양 무술은 상대의 강점을 역이용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상대가 더 크고 강할 수도 있지만 대신 당신은 더 빠르고 영리할 수 있다.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열쇠는 힘이 아니라 적과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포함한 지식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헤라클레이토스. 기원전 540에서 470. 출처 히폴리토스의 전이담 반박론. 연도 기원전 5세기경. 분야 형이상학.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그의 인생만큼이나 모호하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며 대부분 제3자의 기록을 통해 단편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수수께끼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소크라테스 이전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도 비교적 초창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는 주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발언은 아마도 그의 또 다른 명언인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에 담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강물과 사람은 매 순간 저마다의 변화를 겪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문제를 통해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다. 이 주제를 다룬 오래된 예시로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난제가 있다. 배는 세월이 흐르면서 낡기 마련이고 차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배의 모든 부품이 다른 것으로 교체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배가 맨 처음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대 과학에서는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몸을 구성하던 기존의 세포들이 모두 소멸하고 그 자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그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 또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끝없이 변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한순간도 같은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로 교체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맨 처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인가? 모든 질문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프로타고라스, 기원전 5세기경. 출처,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연도, 기원전 5세기경. 분야, 인식론. 앞장의 인용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한된 경험과 개인적인 가치, 신념 등으로 점철된 부분적 견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관점으로 담을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이자 고대 그리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개인 가정교사였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철학과 윤리학, 대중연설, 논리, 토론 등을 가르쳤다. 하지만 프로타고라스는 단순한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동등하게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논쟁을 만들기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은 모든 질문에 양면이 존재한다는 문장보다 훨씬 급진적이었다. 그는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라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의 입장에서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며 사실이나 논리가 아니라 개인이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였다. 모든 소피스트가 회의론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프로타고라스를 통해 소피스트의 철학적 입장이 교육자라는 역할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아테네의 부유층에 고용되어 어떻게 하면 연설을 통해 여론을 흔들 수 있는지, 어떻게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만약 진실이 토론에 방해가 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 기원전 551에서 479. 출처, 논어. 연도, 기원전 470. 분야, 윤리학. 유교는 거의 2500년 동안 중국 황실의 지배 철학이었다.
공자는 철학자이자 교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인물로 그의 가르침은 개인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 모두에서 질서와 전통, 도덕적 청렴을 강조했다. 그의 윤리 철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먼저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걱정하는 자비심을 뜻하고, 의는 늘 진실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도덕적 의리 혹은 정의를 뜻했다. 예는 법을 준수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등 부모와 국가, 하늘의 권위에 도리를 다하는 태도를 말했다. 앞장의 인용문은 기본적으로 인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의와 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찌 보면 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옳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스스로 받고 싶은 대접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실제로 여러 종교 및 윤리 전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만약 마약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부터 마약 공급을 요청받는다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공자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를 강조한 인물이었다. 옳은 일은 종종 엄격한 계산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선택했을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중독은 도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에 도덕적인 중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든다. 디오게네스 기원전 400에서 325. 출처 요하네스 스토바이오스의 작품집. 연도 기원전 4세기경. 분야 윤리학. 플라톤과 동시대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인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예의만 차리는 사회의 덫을 피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 교양인과는 거리가 먼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그리스어로 개를 뜻하는 단어인 키니코스는 아마도 그들의 교양 없는 태도를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 같지만, 이 학파의 구성원들은 그 조롱을 명예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개는 거짓된 겸손도 수치심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먹고 배설하고 교미하지만
동시에 매우 다정하고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디오게네스 본인은 토기로 된 항아리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최소한의 소유물만 가지고 생활을 영위했다. 재산이라고는 허리춤에 두른 옷과 나무로 만든 소박한 그릇 하나뿐이었다. 한 일화에 따르면 그는 어떤 소년이 양손을 사용해서 물을 떠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릇마저 버렸다고 한다. 그의 삶은 단순함과 정직함의 미덕, 그리고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가르침은 의미 없는 사치품과 오락거리에 둘러싸인 채 지위에 대한 불안과 온라인 인격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 기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디오게네스라면 대부분이 공허하고 천박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거부할 것이다.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그것이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가? 관습적 통념에 따르면 달콤한 것은 달콤하고 씁쓸한 것은 씁쓸하고 뜨거운 것은 뜨겁고 차가운 것은 차갑고 다채로운 것은 다채롭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원자와 허공의 집합에 불과하다.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460에서 370 출처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수학자에 대해서 연도 기원전 4세기경 분야 형이상학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그리스 철학자였다. 그는 원자론의 발전에 기여한 최초의 인물로 추앙받지만 사실 이 견해는 스승인 레오키포스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전의 학자들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 요소가 흙과 물, 불, 공기 중에서 어떤 것일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진짜 궁극적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리적 실체이고 그 사이에는 오직 빈 공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과학이 데모크리토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활발히 논쟁 중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에게 물려받은 가장 흥미로운 유산은 우주에 대한 철학적 그림일지도 모른다. 물질계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며 수학과 논리를 통해 측정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다. 반면 맛과 소리, 색을 포함한 감각적 경험은 주관적이며 덧없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와 멀리 떨어진 존재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것이 결국 물질적인 특성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진정한 물질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훗날 갈릴레오나 데카르트, 로크와 같은 후기 사상가들에게 전해져 지식이란 인권의 직관이나 종교적 독단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조사되고 시험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현대적 과학 연구 방법론의 토대가 되었다. 문제는 데모크리토스의 견해가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식의 문제를 포함하여 심리 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제에 대한 데모크리토스의 협소한 관점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배틀 앞에서 보낼 시간을 철학에 바친 것이 잘못된 결정으로 보이는가? 히파르키아, 기원전 300년경. 출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연도 기원전 4세기경. 분야 여성주의 철학. 트라키아에서 태어난 히파르키아는 훗날 아테네로 이주했고 그것에서 철학자 크라테스를 만나 결혼했다. 이 철학자 부부의 사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키니코스 학파였던 히파르키아와 크라테스는 문헌으로 된 결과물을 남기기보다 실용적인 조언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삶과 생각은 대부분 직접 남긴 것이 아니라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 나온 것이다. 키니코스 철학을 추구했던 히파르키아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예외적인 학자였다. 일단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이 철학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키니코스 철학은 당시 교양 없고 충격적인 분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관습에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이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쫓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다. 앞장의 인용문은 그녀가 악명 높은 무신론자인 키레네의 테오드로스와 벌인 토론에서 나온 것이다. 테오도로스는 그녀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배틀을 내다버린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저변에는 그녀가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가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길 바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히파르키아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성에게 부과되던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간단히 인정했다. 인용문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당신은 내가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녀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의 의무를 끄집어내는 대신 자신의 철학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해보라고 상대를 도발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기원전 469에서 399. 출처 플라톤의 변명. 연도 기원전 399. 분야 윤리학.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주 귀찮은 사람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토론할 사람을 찾아 아테네를 떠도는 것이었다. 그는 델피의 신전에서 모든 아테네인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았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 신탁을 진실로 인정했다. 그 후로 그는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가르침을 달라는 핑계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히 수사적인 속임수이자 토론 상대방을 방심시키려는 전략이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쓰고 민중재판관 앞에 서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과 함께 추방 혹은 사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어디로 가든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고 결국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테니 추방 또한 결국에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멈췄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고 삶의 근본적인 의문들을 탐구하고 그 답이 이끄는 곳으로 향하지 못한다면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에게 그런 삶은 가치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딜 가든 공경에 빠질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대중적 논쟁이나 권력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사유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이 또한 타협에 불과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플라톤 기원전 427에서 347 출처 고르기아스 연도 기원전 380 분야 윤리학 어쩌면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상황을 바랄 것이다. 어째서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더 나은가? 어째서 고문을 당하거나 거짓말에 속거나 소중한 물건을 빼앗기는 것이 이 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은가? 플라톤은 집의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덕의 의미를 정의하는 현실 세계의 팽배한 도덕관념인 힘이 곧 권리다라는 관점을 비판했다. 이런 세상에서는 강자가 당연하다는 듯 약자를 희생시키고 오직 바보만이 선을 위해 고통받기를 선택한다. 아테네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추종자였다. 소크라테스가 권력 남용에 희생된 뒤 플라톤은 모든 변덕과 욕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비도덕적 폭군이 실제로는 그의 소나기에서 고통받는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빈곤하다고 주장했다. 폭군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며 불행한 삶을 산다. 그러나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간은 어떤 일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종교적 신념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누군가를 고문하거나 죄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상대방이 선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의 영혼을 상처 입힐 수 없다. 하지만 부도덕한 폭군의 영혼은 무질서한 욕망의 전쟁 속으로 병들어간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폭군의 삶은 비참하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에서 322 출처 정치학 연도 기원전 355 분야 정치 철학 부패와 스캔들 논쟁에 지친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에는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필수적인 활동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정치적이라는 말은 원래 폴리스와 관련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폴리스란 일종의 독립 도시국가를 말한다. 사실 도시국가라는 말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시 폴리스의 상당수는 요즘 관점에서 생각하는 도시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일단 대부분의 폴리스는 규모가 작았다. 아테네나 스파르타, 코린토스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폴리스의 평균 인구는 대략 1만 명 전후였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폴리스의 규모가 약 5천 가구 정도라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마저도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도시 국가의 모든 시민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 국가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가 국가의 일부인 동시에 운영 주체라고 생각한다. 국가란 세금을 징수하고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종의 독립기관이다. 반면 폴리스에 살던 일반적인 시민들은 단순히 투표를 하거나 배심원석에 앉는 등 정치적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축제와 종교 의례에 참여하고 공공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극을 공연하고 필요에 따라 전쟁에 나서는 등의 문화적, 공동체적 의무를 동시에 지녔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앞장의 인용문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취와 상호 행복이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